자, 잘 쉬셨죠? 2장 보도록 하죠. 이제 등기소와 등기관인데 이쪽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소가 어디까지인가, 근데 그거 파악하시고 등기관이 누구인가 파악하신 다음에 등기부 양식 정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선. 등기소라고 칭하는 것은 등기사무 담당하는 관서를 소란 말 쓰는데, 등기소의 경우는 이제 등기소로 현판을 줄 것만 등기소가 아니라 법에는 크게 3개가 나옵니다. 등기소라고 칭하는 것은 이제 지방법원에 존재하는 등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동지원에 존재하는 등기 계량고시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등기소라고 명칭 가진 곳까지 해서 3가지 등기소가 정해지는데, 등기소를 정하는 것은 이 2가지는 당연 등기소로서, 이 2가지는 법원 조직법을 통해서 당연 등기소를 인정하게 되고, 요거 등기소라고 정하는 법률에는 대법원 규칙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등기소 종류이고, 등기소는 하나의 부동산마다 1등기소를 정해주는 것이 원칙이며, 원칙은 이제 행정구역별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정해주되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나의 시에 하나의 등기소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시가 있지만 등기소가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금은 이제 더 등기소 업무가 축소가 되어서 등기소란 말 썼지만 실제로 다녀보시면 법원 안에 등기국이라고 또 있어요. 등기국. 하나 더 승인시킨 건데, 과가 있으면 그 위에 국이란 게 있는 겁니다. 등기과가 있다가 등기국으로 승인시킨 이유는, 옛날에 등기소가 각 구나 시마다 하나씩 다 있었는데, 지금 등기사무 보러 또 등기부 등본 띄러 등기소 가시나요?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사무가 많이 축소가 돼 있어서 굳이 그 요소 둘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한 곳에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모은 다음에 이제 광역 등기소가 신설이 됩니다. 대부분 다 법원 안에 설치를 하고 거길 등기국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따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지방법원까지만 등기소를 인정할 것이고, 지방법원은 등기과가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등기과는 자체가 없고, 대법원은 등기과가 있어요. 대법원은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지 등기사무 담당하는 곳이 아니어서 대법원 등기과는 등기소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소는 지방법원에 있는 등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계가 있고, 등기소가 있는데 지원은 또 뭡니까? 물어보시더라고. 지원은 이제 의정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하나 이해가 될 텐데, 의정부가 지금은 의정부 지방법원이거든요. 서울 고등법원 안에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옛날에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의정부 지원이었습니다. 그 지원을 설치하는 이유는 법원이 멀리 있으면 법원 일 보는 게 힘드니까 그 주요 지점마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원이 어디 가면 있느냐? 고양 가면 있어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 지원 그럽니다. 고양시는 의정부 지방법원까지 왔다 갔다 거리가 머니까 출장소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지방법원에 있는 하나의 새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서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를 뜻한다 해서 크게 3개가 있는 겁니다. 지방법원은 뭐가 있더라? 등기과가 있고, 지원은 등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소까지 해서 3개로 만들어지되, 밑에 이제 2번의 경우 대법원은 등기과가 있긴 있지만 등기소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등기과는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지 등기사무 담당하는 곳은 아니고요. 3번째 경우는 등기소는 원칙적으로 시, 군, 구별로 정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지금은 더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광역 등기소가 만들어져서 지금은 더 불일치하지 않는 게 더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이제 관할 등기소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서 밑에 따라 보는데, 지금 읽어본 것처럼 등기소의 경우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3개가 있는 것이고, 등기소 설치의 경우는 행정구역이 시군구별로 정하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며, 정해진 등기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법에서는 관할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등기소가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관할을 못 지킨 경우,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등기할 것을 서울로 갖고 온 경우에 이걸 다른 말로 관할을 위반했다고 부릅니다. 관할이 받는 경우는 등기를 실행할 수가 없는 사유고, 실행이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효과 일체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절대 무효가 됩니다.
내 다리가 간지러운데 마누라 다리 걸렸다고 시원하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관할의 지정이란 말 나오는데 지정이 나오고 쭉 내려와 지정권자 오른쪽 위임이란 말이 따라 붙는데 이제 뭔 말인가 해서 하나씩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소를 정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위임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두 개로 세분하게 됩니다. 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곳 등기소에 걸치게 되면 이때는 이 부동산이 등기소 여러 개 걸쳐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 이 건물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급법원장에게 신청을 통해서 어디가 등기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게 하나의 지정권자입니다. 그럼 이제 걸칠 수 있는 부동산은 이거는 토지는 관할을 걸치는 경우는 없고 건물만 대상으로 해서 건물을 새로 신축했다거나 또는 건물에 대해서 증축을 했다거나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가 구를 달리해서 걸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등기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때는 이 여러 곳 등기소를 관장하는 누가 지정해 준대요? 상급 법원장이 지정해 주는데 상급 법원장의 개념은 상황 따라서 바뀌다 보니까 여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등기소와 틀린 경우는 이때는 고유의 상급은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등기소가 틀린 경우 누가 지정한다고요? 지방법원장이고 그다음에 지방법원 틀린 경우는 이때는 고등법원장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고유의 상급은 고등법원장이 지정하게 될 것이고 고등법원 틀린 경우는 그 위의 상급은 대법원장이 되어서 상황 따라 바뀌는 것이 차이점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따져나 보자고요. 우리 노원구에서 가까운 데가 의정부시가 있고 좀 더 가면 포천시가 있는데 여기도 의정부시가 있으며 여기 포천시가 있게 됩니다. 둘 다 관할법원은 의정부, 지방법원 관할에 있게 됩니다. 둘 다. 오케이?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토지는 관할 등기소가 어디고 의정부 등기소가 될 것이고 포천에 있는 토지는 포천 등기소가 되겠죠. 그럼 토지는 관할을 거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 토지에 의정부에 있는 하나의 필지하고 포천에 있는 토지에다가 건물을 걸쳐 집을 지은 경우에 이 건물의 관할 등기소가 어디를 물어보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건물의 주인이 A일 경우에 의정부로 갈까 포천으로 갈까 어디로 갈지 모르죠. 이때는 상급법원장한테 지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A 입장에서는 의정부시든 포천이든 등기소에다가 지정 신청서를 내게 되면은 등기관이 해당 상급법원장에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등기소 관장하는 상급법원장은 의정부, 지방법원이 되겠죠. 그럼 이제 등기원이 송부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의정부 지방법원이 너는 포천으로 가라 지정해 주게 되면 이 관할 등기소가 포천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지금 등기소와 틀리죠? 누가 지정했어요? 지방법원장이란 말이 나온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의정부하고, 이번에는 도봉구하고 관할을 거칩니다. 붙어 있으니까. 도봉구는 지방법원이 어디인가요? 북부 지방법원. 도봉역 뒤에 법원 있잖아요. 그럼 도봉구는 북부 지방법원에 관할이 속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도봉구랑 의정부의 관할을 걸치게 되면 이때는 등기소도 다르지만 법원이 달라요. 지금 이때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서로 일치하지 않네요. 고위의 상급은 누가 지정해 주더라? 서울 고등법원장이 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불일치가 발생하고 상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차이점이 서울 고등법원 관내에 있는 이제 서울 경기도 평택에 하나의 필지하고 그 다음에 대전고등법원에 있는 충남 아산시에 건물을 거쳐 지을 경우 평택은 서울고등법원 관내가 될 것이고 여기 충청도 아산은 대전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 틀리잖아요. 이때는 대법원장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상급법원장의 개념은 정해진 자가 아닙니다. 등기소가 틀리면 누가 지정하고 등기소가 서로 틀리면은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틀린 경우는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틀린 경우는 대법원장이 주는데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제 의정부랑 포천에 걸쳐 있습니다. 관할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줬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의정부 사는 사람, 포천 사는 사람은 자기 동네니까 법원이 어딘지 알지만 포천이 어디 처박혔는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된장 맞을 포천이 어디야 그럼 난리 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는 문제 안에 답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 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잘 읽으시면 답이 떨어져요. 의정부 지방법원 관내에 의정부 등기소와 의정부 지방법원 관내에 포천 등기소에 건물을 걸쳐 집을 지은 경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와 등기소가 틀리지만 지방법원은 똑같죠? 그럼 누가 지정해 주더라? 의정부 지방법원장이 지정권자 이렇게 문제 안에 답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답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누구만 이해하시면 돼요? 상급 법원장 이해하시고 상급 법원장은 개념상으로 정해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관할 지정이라는 것은 이제 의의가 부동산 여러 개 등기소에 관할구에 걸쳐 있는 때에는 페이지 186페이지예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찾으셨나요?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내려와서 지정 사유 보니까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등의 건물 중 일부 건물 대지가 관할 등기소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 단지를 구성한다는 아파트 단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며 건물의 경우에 신축이 있다거나 중축이 있다거나 부속 건물 신축, 합병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건물의 경우 보존 등기 시 여러 개 등기소 걸치는 경우를 의미해서 다 1번, 2번, 3번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건물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토지는 걸칠 수 없어요. 절차의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을 걸치게 되면 이 건물의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가야 되느냐? 지정 신청서를 등기소에 내는 겁니다. 등기소 어떤 낼 상관은 없어요. 아까 이쪽에서 A가 신청서를 의정부에 내든 포천 내든 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청서를 직접 법원장 찾아가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일반 민원인들이 법원장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민원 편의를 위해서 신청서를 등기소에 내도록 개정해 준 겁니다. 의정부든 포천에 신청서를 내게 되면은 신청서 받은 등기관 입장에서 해당 법원장에게 송부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송부해 주면 지정받은 등기소가 관할권을 가진다 해서 1번의 경우는 이제 최초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장에게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신청을 어디다 내실 것? 등기소만 내면 되니까 2번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서 내가 직접 법원장 볼 일은 없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그럼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지체 없이 등기관은 상급 법원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상급 법원장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지정을 해주게 되면 관할 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질 않아요. 밑에는 안 보셔도 상관없고 시험 나올 때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지정권자는 누가 지정하더라? 상급 법원장. 이거는 가능한 한 나중에 암기해 두시면 편합니다. 왜 암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 대부분 다 권한 가진 자가 대법원장이 많아요. 누가 많다고요? 대부분 다? 대법원장이 많은데 이건 대법원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조심하시고 밑에다 한 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서 관할 지정권 또 나왔죠. 상급법원장이라고.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 쭉 나와 있는데 각 등기소가 동일한 지방법원 관할 내이면 그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등기소가 다른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누가 지정하더라? 고등법원장이 지정할 것이며 고등법원이 달라지는 경우는 대법원장이니까 항상 불일치가 발생한 고유의 상급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설명드릴 때 이거 얘기한 거죠. 등기소가 틀리면 누가 지정하고?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 틀린 경우는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 틀린 경우는 대법원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위로 상급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이고요. 오른쪽에 관할의 위임 그러는데 관할의 위임이라는 것은 교통사무나 등기사무 처리상 이제 관할 등기소가 등기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는 이때는 관할을 다른 등기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관할의 위임 그러는데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임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위임 사례 한 건도 없습니다. 다 등기 정해진 대로 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임이라는 것은 쉽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사는 동네가 이렇게 의정부로 가정을 하고 의정부시에 있는데
우리 집은 여기가 도봉구예요. 도봉구는 의정부 등기소가 저쪽 녹양동에 안에 있거든요. 이 안에 의정부 지방법원 등기소 있다 가정을 하고 의정부 등기소가 내가 사는 집은 여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은 근데 북구지방법원이 여기 있어요. 법원이 등기소가 오케이? 그럼 이제 이 A가 만약 주인일 경우는 관할등기소는 어디 있고 멀리 있죠. 의정부 등기소가 여기 가깝잖아요. 전철타면 한정거장이다 싶을 경우는 대법원장 입장에서 너 A 너는 네 관할등기소가 머니까 여기 가지 말고 여기 가서 말하라고 관할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할의 위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위임의 뜻이 갔어요? 네, 위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위임합니까? 그래서 권한은 대법원장이 위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올해 한 점은 나왔습니다. 올해 27회 기출문제에서 관할 위임은 대법원장이 위임한다. 맞았나요? 네, 우리 한 점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임권자가 누구냐 한번 맞는 지문을 출제했으니까 위임권자의 경우는 교통사정 등 사무처리상 다른 등기소가 등기사항을 편할 경우는 그 다른 등기소에 등기사항을 넘겨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등기사무의 위임 그럽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관할의 변경 그러는데 관할의 변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건 등기소의 변경이에요. 뭐라고요? 등기소의 변경. 등기소가 바뀌는 것을 관할의 변경 그럽니다. 괜히 지웠다 이거. 좀 전에 그러면 여기 다시 그릴게요. 이거 괜히 지웠네. 이거 써먹어야 되는데. 의정부에 등기소가 여기 있고 법원이 오케이? 여기 집에 있는 자가 A인데 너는 여기가 뭐니까 도봉등기소 와서 법원 와서 여기 도봉구 와서 등기사항을 뭐라고 넘겨주는 거 뭐라고 불렀어요? 관할의 위임 그랬죠? 오케이? 그럼 위임을 하게 되면 이 A 부동산의 등기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의정부 등기소에서 도봉구 등기소로 등기소가 바뀌어버렸네요. 위임된과 동시에 그 등기소로 바뀌는 거죠. 등기소가 바뀌는 것을 관할의 변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할 변경이라는 얘기는 관할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등기소가 바뀌는 걸 의미하는데 등기사무 위임을 한다거나 위임을 해지한다거나 또는 행정구역 등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이런 사유를 통해서 등기소가 바뀌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관할의 변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옛날 등기소 그러면 이제 개념상으로 옛날 등기소 의정부 등기소가 다른 말로 구등기소가 될 것이고 오케이? 도봉 등기소가 뭐가 될까? 신관할이 되겠죠. 그럼 옛날 등기소에서 더 이상 A 부동산의 등기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이제 등기 기록을 전산에 입력을 해서 일로 송부합니다. 보내주게 되면은 이제 송부받은 신관할 등기소에서는 이제 송부받은 내용 등기사항을 자기네 전산에 입력시켜요. 입력하게 되면 등기사항이 여기도 입력되어 있고 여기도 입력되어 있네요. 둘 다 입력할 수 없으니까 입력 끝난 사실을 다시 일로 통지해 줍니다. 입력 끝났다고 통지해 주게 되면 이제 통지받자마자 의정부 등기소에서는 A 등기소의 A 부동산 등기 기록을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등기소가 바뀌었죠? 등기부를 넘겨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관할의 변경이라는 것은 뭐가 바뀌는 것이다? 등기소가 바뀌는 것을 관할의 변경 그러는 겁니다. 의의는 한번 읽어보자고요.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 관할 등기소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기록의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것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왜? 뭐가 바뀌었으니까? 등기소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절차상에서는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종전 관할 등기소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기록, 신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 목록 등을 다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받은 등기소에서는 넘겨받은 기록을 입력하면 되는 것이고 입력이 끝났을 경우에 옛날 등기소에 통지해 줍니다. 입력 끝났다고. 옛날 등기소에서 그 등기 기록을 삭제하고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관할의 변경은 뜻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관할 변경은 무엇이 바뀌는 거? 등기소가 바뀌었다고 말뜻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등기사무 정지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사무 정지는 원칙은 정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사무 볼 수 없는 천재지변 등 사변이 개입된 경우는 등기사무 정지를 명령할 수가 있는데 정지 권한은 대법원장이 정지를 명합니다. 가만히 놓고 보니까 권한이 누가 많아요? 대법원장이 많죠. 그 대법원장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 아닌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대법원장 뭐래 버리면 되니까. 위임, 정지 누가 하는 것이고 대법원장이고 등기사무 지정만 등기소 지정만 상급 법원장. 그럼 따로 다 외우지 마시고 다 대법원장이 갖고 있대 하나 빼면 되는 거예요. 등기소의 지정만 상급 법원장이 합니다.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권한 가진 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겁니다. 등기사무 정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등기사무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원칙은 등기사무 정지가 돼 버리면 매매도 정지하라밖에 안 되니까 등기사무 정지가 안 됩니다. 정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사변을 통해서 등기사무 볼 수가 없더라.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한 번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 정지된 적이 옛날에 충청북도 단양이 수해가 나는 바람에 옛날 단양 댐 만들기 전에 그때 수해가 나가지고서 구단양이 전부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등기소, 시청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럼 등기사무 보란 얘기는 물 한 개 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등기사무 정지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단양시내만. 그거 외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정지시켰다가는 매매까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천재지변 사변에 개입되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만 정지하는 것이고 몇 개월 정지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재량권으로 기간 정하게 돼 있으니까 뭐 3개월 정지한다, 1개월 정지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정지가 떨어지게 되면 일체 등기사무 볼 수가 없고 설령 실행됐다 할지라도 이 등기는 절대 무효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효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제 등기관이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관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이제 등기소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등기사무 담당하는 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등기관은 누구나 다 등기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직급을 요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되기 위한 자격은 이제 법원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이라는 자가 있고 등기소에 근무하는 등기사무관이 있고 그다음에 등기주사가 있고 등기주사보 중에서 이 4명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자가 등기관이 됩니다. 등기관의 자격은 이 4명 중에서 지정받게 되어 있는데 법원 서기관 그러면은 급수가 4급이에요. 4급 공무원이고 법원 사무관은 5급 공무원이며 법원 주사가 6급이고 7급 중에서 지정받은 자 등기관입니다. 등기관은 이 등기사무가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위직이 많아요. 4급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서기관이라는 게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근데 사무관이라는 건 5급을 얘기하는데 지금 행정고시 패스하니까 몇 급 주나요? 5급 줍니다. 그럼 행정고시 패스하고 와서 사무관 되니까 너 등기관 해라 해요. 그럼 열받을까 안 받을까? 아니 주요 보직이 많잖아요. 각 부처 뭐 국토교통부 행정자치구 많은 데 가서 사무관 하고 있다 또 서기관 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요 요직을 맡고 있다는 얘기인데 행정고시 패스하고 하는데 기껏 하는 말에 너 등기관 해 그러면은 너 나가라는 얘기 아닌가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기관 사무관 이 2명은 이제 등기소 안에서 주로 등기소장이에요. 등기소장이나 어떤 등기과장으로 보직을 발령받는 겁니다. 그럼 등기소에도 등기소장, 등기과장이 있는데 등기소장, 과장이라는 직함이 서기관, 사무관으로 지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기소장이 된 경우는 별도 지정받지 않더라도 당연 등기관을 인정해 줍니다. 말 그대로 서기관, 사무관이 고위직 공무원을 등기사무해라 그랬다가는 난리 날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등기소장이나 과장 직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등기관들은 주로 2명이 많아요. 급수가 4급부터 7급까지인데 4급부터 7급까지를 초과한다거나 미만의 자들은 등기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등기소에 근무한다고 전부 다 등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이 4명 중 지정받은 자가 바로 뭐다? 등기관입니다. 그럼 공무원 1급을 뭐라 그럴까? 1급을. 1급부터 9급까지 있죠? 1급 공무원을 외칠 때를 관리관 그래요. 관리관. 그럼 1급 공무원이고 차관 같은 경우는 차관은 임명직이다 보니까 급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관 그러면 급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1급 공무원을 관리관 그러고
거의 몇 명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2급 공무원을 뭐라고 부를까? 2급을 이사관 그럽니다. 이사관. 3급을 부이사관 또는 이사 보람을 쓰고 4급이 서기관, 5급이 사무관, 6급이 주사. 안 써도 돼요. 그거 상식으로 설명드리는데 써도 못 외울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써요. 그 다음에 7급까지를 주사 보람을 쓰고 8급이 뭘까? 8급은 들어오면 알아요. 8급은 왜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이 들리는 얘기가 저 감나무집 저 아들내 막내 아들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공무원 합격해서 지금 면사무소 서기하고 있어. 면서기, 동서기, 서기가 8급 공무원이에요. 9급이 서기 보고입니다. 이렇게 급수가 다 정해져 있는데 급수가 올라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이제 7급까지 올라갔던 얘기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7급도 시험 봐야 돼요. 7급 시험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보듯이 민법 시험 봐야 되고 역사 이것저것 시험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해를 올라가는 시험이 있고 또 오래 근무하시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6급만 해도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제 후배가 변호사가 한 명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워낙 많지 않나요 변호사가? 이제 별로 안 좋아져 가지고서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에 고문 변호사로 취업을 했는데 옛날에는 뭐 5급까지 줬어요. 지금은 6급 줍니다. 변호사 워낙 많으니까. 6급 받아서 그걸로 취업을 했는데 6급이면은 주사죠. 주사들끼리 6급들끼리 회의할 때는 왕따 당한대요. 바닥부터 올라오신 분들이 연세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는 새파란 게 들어가서 껴앉아 있으면 야 낙하산 그러고 약 올리면서 왕따 시킨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찌된 간에 뭐 급수는 6급밖에 안 주더라도 먹고 살라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지금 워낙 변호사가 많아가지고서 놀고먹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로스쿨에서 쏟아져 나왔죠 또. 모르시는구나. 로스쿨 마치는 사람들이 또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직함받고 나온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변호사를 먹고 살지 못하는 뭐 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중기업 하려고 덤비잖아요 지금. 아닌가? 막아야 돼요? 허용해야 돼요? 사법고시 없어집니다 이제.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건 없어졌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상고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가 돼서 대통령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로스쿨을 가려고 그러면은 학비를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없는 집안 사람이 땅 팔고 집 팔고 몇 년 동안 공부만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제도는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맞아요. 있는 사람이 또 몇 년, 7년, 8년 동안 보내가지고서 만들어야 되니까 돈은 많이 드니까 없는 집안 내에서 대학교 보낸 다음에 일반 대학원 보내고 다 유로스쿨 또 보내려고 그러면 그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로스쿨 3년까지 하면 벌써 거기 9년을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9년 동안 엄마 아버지 학비 대주면서 공부를 시키더라.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부모들한테? 우리나라 부모들이 몇 살 되면 그때부터 가슴에 막 이렇게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50 넘어가면은 자기 자식이 대학 들어갈 때 되면 막 가슴이 무너지지 않나요? 40대까지는 죽어라 열심히 해서 집 사고 돈 벌어놨는데 50대가 되면 이제 슬슬 회사에서 연봉 많아지는 거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 애 대학 보내야 되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나중에 결혼한다 그러면 또 자기 사는 집 쪼개줘서 집 장가 보내고 우리나라는 그러고 그지가 돼요. 부모들이. 근데 외국은 안 그렇더라고. 제 친구가 뉴질랜드 사는데 18살만 딱 되면 성인 되죠. 그럼 국가에서 방 임대를 보조해 준대요. 나가 살라고. 부모 밑에 살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18세만 되면은 방을 얻어서 독립한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학비도 이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대요. 이자 무이자로. 대출해 자기가 졸업한 다음에 돈을 벌을 때 일정액씩 벌을 때마다 갚아 나가면 된대요. 수입이 없으면 갚을 수 없고 수입 있을 때마다 약속한 금액만 갚아 나가면서 끝나도록 다 법이 국가가 해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 돈을 뺏어갈 이유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태어난 자식이 키울 땐 예쁘지만 자랄 때마다 윈수죠. 공부나 잘하면 모를까. 공부도 못해가지고 지방대학가 있으면서 집 방세 내주랴, 학비 내주랴, 용돈 주랴 아주 그냥 고립했는 게 부모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자고요.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자식이 뭐 애물단지 아닌가요? 클수록 내 말 들어요? 듣지 않는 시기가 언제예요? 남자 고2, 여자 중2. 지금 중학교 그때부터 애들이 많이 삐뚤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 남자는 고2 때부터 많이 삐뚤어지고 여자애들은 중2 때부터 많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남자는 고2고 여자는 중2가 제일 무섭다 하더라고요. 중2만 되면 그때부터 뭐 하나요? 찍어 말르고 애들 머리 다 똑같이 하는 게 똑같이 말아가지고 립스를 빨갛게 그리고 어쨌든 똑같이 하는데 그때부터 많이 망가집니다. 어쨌든 간에 자 등기관은 4명 지정받게 돼 있고 이 급수가 아닌 사람은 등기관이 안 됩니다. 등기관 지정이 된 경우 등기관은 업무인데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을 합니다. 등기사무를 담당하게 되면 등기사무만큼만은 등기관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처리합니다. 마지막 책임까지 등기관이 부담하다 보니까 등기소에 등기소장이 있나요? 등기소장이 있죠. 그럼 등기소장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에게 등기사무를 명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사무만큼만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등기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책임까지도 누가 부담하느냐? 등기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등기관이 혼자서 등기사무 결정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공정성이 깨질 우려가 있어요. 등기 신청한 자가 친인척이 등기 신청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등기관인데 내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이따가 상계동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에 전세권 등기하러 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쪽지에다가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적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똑같은 집에. 그 가압류를 먼저 해주게 되면 동생이 순위가 밀려요. 동생을 하자니 또 순서가 어긋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보니까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무 집행에 대해서 제한을 줍니다. 제한 사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등기관 자기가 등기 신청을 한다거나 자기와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와 사촌인의 친족 이네가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이 2명은 과거를 포함합니다. 과거에 했던 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시켜서 이런 자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혼자 등기 처리 못하게 돼 있고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 2명 이상이 참여한 다음에 참여 조서 작성하고 등기하는 것이 일련된 과정으로서 내가 등기 신청인이거나 넌 내 배우자가 등기 신청했다거나 나와 사촌인의 친족이 등기 신청한 경우는 혼자 등기 사무처리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성년자 몇 명 데려오래요? 2명을 데리고 와야지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 자기 배우자가 등기하러 왔더라. 배우자가 등기하러 온 경우도 몇 명 데리고 와야 돼요? 2명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기 조카가 온 경우 조카는 몇 촌인가요? 조카가 작아나머지 뭐라고 불러요? 삼촌이라고 안 그래요? 아니 아무리 핵가조카가 이루어져도 그렇지 삼촌이랑 조카 관계도 몰라요? 조카가 뭐라고 불러? 작은아버지를 결혼하기 전에는 삼촌 그러잖아요. 몇 촌이니까? 삼촌이니까. 아,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알죠? 나도 말 안 할래. 아, 힘들어. 아, 자, 5촌은 당숙이란 말 쓰고, 네. 그렇다고 치고, 자, 아무리 그 세상이 바뀌어도 그렇지 조카랑 삼촌과의 관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삼촌도 몇 명 데리고 와야 돼요? 2명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이제 친족 중에서 종형제란 말도 있어요. 종형제 몇 촌일까?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셔. 종형제란 말은 잘 모르고 친형제까지는 알아요. 친형제가 몇 촌이에요? 2촌이죠? 종형제란 말을 들으면 잘 모르시는데 거기다가 말을 붙여주면 이해가 쉬워. 이종사촌, 고종사촌, 그 사촌 형제를 종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촌 종형제도 2명 데리고 와야 돼요. 사촌 이내니까. 아까 말씀하신 당숙은 몇 촌이에요? 당숙은 5촌이죠. 그럼 2명 데리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당숙은 내 아버지랑 사촌 관계 계신 분이 당숙이에요. 그래서 당숙 이제 얼굴 아나요, 잘?
잘 모르죠. 이제는 많이 핵가족화가 되어서 이제 사촌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혼한 배우자가 데리러 왔더라, 등기하러 왔더라. 이혼한 배우자는 2명 데리고 와야 될까, 안 데려도 될까? 과거를 포함합니다. 과거를 포함을 해요. 과거도 포함시키다 보니까 옛날에 배우자이었던 사람 포함이에요. 그럼 이혼한 배우자도 2명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는 데리고 와야 될까? 사실혼 배우자 누굴 얘기하는 건 한 글자로? 첩. 처가 있으면 첩이 있잖아요. 데리고 와야 될까요?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같이 호적이 올라온 적이 없으니까. 이게 법의 모순이에요. 누구랑 더 가까워요? 이혼한 전처가 더 가까워요? 첩이 더 가까워요? 누구 때문에 이혼했는데? 이게 법의 모순이에요. 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2명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럼 2명 데리고 올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이런 자 등기 신청을 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게 버린 경우. 위반한 경우는 이 등기를 무효로 할 것이냐, 유효로 인정해 주냐, 이게 문제인데, 등기는 끝난 이후에 이 규정 위반했다 할지라도 효과는 유효입니다. 유효하되, 등기관이 잘못했죠? 규정 위반했잖아요. 이걸로 피해본 자가 있는 경우는 구제 방법은 이 등기관은 국가 공무원이니까 국가 행위로 인정을 해서 국가에게 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국가가 1차로 배상을 해줘요. 인정되는 경우. 배상을 해준 다음에 등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개입되는 경우는 구상권 행사합니다. 뭘 행사한다고요? 구상권.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피해본 경우는 국가가 배상을 해줘요. 배상을 만약에 이렇게 딱 가정을 하고 1억 배상해 준 다음에 등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개입되는 경우는 국가 입장에서 야 등기관 1억 토해내라고서 이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책임 누가 부담한 거예요? 등기관이 부담한 거죠? 왜? 지가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했으니까 마지막 책임까지 부담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등기관들이 업무가 좀 빡빡합니다. 등기하러 갔을 때 뭐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면 굉장히 깐깐해요. 왜? 잘못했다간 본인이 피해 다 입으니까 깐깐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일 깐깐한 데가 법원직 공무원이 제일 깐깐할 거야 아마. 왜?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난리 나니까. 그래서 여기가 등기관인데,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등기관은 체크만 하세요. 등기소에 근무한 의의가 188페이지에서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에서 이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이란다 해서 등기관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4명으로 지정받게 되어 있고요. 등기사무 처리는 이제 현재는 전산 등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등기비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며, 다음에 등기관은 등기 실행 순서는 접수번호 순서가 등기 실행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접수번호가 등기 실행 순서라는 얘기는 접수번호가 빠르면 등기 순위도 빠르겠네요. 그래서 아까 오늘 배우시기를 같은 구에 실행하는 게는 무엇이 빠른 우선이고,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기억나세요? 네, 그게 이제 등기 순위 따지는 기준이 되어서 먼저 실행한 등기가 순위가 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이때가 완료 시점입니다. 등기소에는 등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누가 등기사무 처리했는가 나중에 책임 소재를 물어야 돼요. 근데 컴퓨터로 입력하다 보니까 누가 처리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책임 소재 물을 수가 없으니까 등기관마다 부여받은 식별 보호가 있게 됩니다. 식별 보호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할 때 부여받은 군번이 있죠. 군인들은 군번이 있고, 학교 다닐 때는 학번이 있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 사원번호 4번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호가 정해지듯이 등기관에게도 등기관마다 부여받은 식별 보호가 있게 됩니다. 그걸 입력했을 때 누가 처리했는가 알 수 있나요? 네, 이때가 등기가 모든 게 완료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배울 때 등기는 접수한 때 등기한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등기가 끝나는 것은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식별보 입력하면 등기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가 끝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관 업무 처리의 제한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상은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의 친족이 등기 신청을 한 때에는, 찾으셨죠?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2명 데려오는 얘기인데, 배우자는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요.
이 말은 과거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사촌인의 친족은 과거를 포함시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친족이 형제가 아니게 될 수도 있나요? 왜 우리가 옛날 아버지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이 녀석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런 말은 나만 들어봤어요? 자, 어쨌든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제 친족에서 친족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친족이라고 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혈족이 있고 인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혈족은 피가 섞인 형제 같은 경우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인척 같은 경우는 장인, 장모님. 친족에 속해 있다가 이혼하고 나서 남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척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인척은 관계 끝나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옛말 중에 하나 물어봐야지. 사위도 자식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 사위는 백년 손님이 맞는 말일까? 네? 요즘에 와서 옛말에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 쓰지만 지금 와서 많이 쓰는 말이 사위도 자식이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닌가? 사위 자식이 맞나요? 상속은 없어요, 사위는. 사위가 상속권이 없다고. 딸은 상속은 맞지만 사위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럼 사위는 뭐예요? 자식이 아니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냥 사위 데려다가 일 시키려고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고. 아닌가? 사위는 상속권이 없어요. 옛말에 며느리도 있죠. 딸은 언제 보내고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 내본다 그런 말을 쓰지 않나요? 아, 그런 말 나만 들어봤나? 자, 봄볕이 얼굴이 많이 타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먼지도 많이 불고 황사가 많이 날라오니 그때 밖에 내보내는 건 누구 내보내고 그래서 천과 마비 하늘이 맑고 살찌는 계절에 이것저것 주워 먹으러 내보내는 것은 딸 내보내고 그래서 며느리 사이에는 자식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봄에 내보낼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며느리도 엄마가 오거나 친정엄마 오거나 시어머니 와서 인사가 틀리잖아요. 친정엄마가 오면 엄마 빨리 들어와 추워. 차 한 잔 줄까? 이게 딸의 얘기고 시어머니 오시면은 아이고 날도 추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머니 그래서 인사가 바뀌듯이 세상은 똑같은 것 같아. 아닌가? 아무리 각각에 살아도 나중에 격이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맞아봐야죠. 그 다음에 참여조서에는 2명 이상이 서명, 기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서의 방법은 따로 볼 건 없고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이거 설명드린 내용인데 밑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나오는 거 질문은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이 등기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규정 위반으로 무효 등기는 아니다. 유효를 인정해 줍니다. 그럼 등기관은 직무처리 규정 위반했네요. 징계는 받을 수 있어도 등기까지 무효로 가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1월달에 가시게 되면 왜 유효인지 왜 무효인지 다 가르마가 타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등기소가 뭔지 등기관이 뭔지 이렇게 감 잡고 넘어가시고 이 등기소와 등기관은 지금은 해드리지만 1월달 3월달까지는 강의를 안 해요. 여기는 지금은 해드리지만 1월달 3월달 강의 안 하는 이유는 5월달에 한번 해드려요. 안 내니까 거의. 그래서 거의 넘어갑니다. 제끼고 넘어가니까 지금 가볍게 의미만 파악하시라는 얘기고 이걸 시험에 된다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른쪽에 이제 재정보증하는 사항이란 말 나오는데 재정보증하는 사항은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국가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재정보증하는 사항을 운영하도록 신설을 합니다. 이게 나오게 된 계기는 아까 금방 이쪽에서 등기관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국가가 배상을 해주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합니다. 그럼 등기관이 책임지면 되겠네요. 근데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일 경우는 등기관에 과실이 있긴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아니래요. 경과실이랍니다. 이거는 국가가 배상하고 끝나버려요. 구상권 행사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럼 국가 입장에서 배상을 해주고 나니까 계속 국가가 피해 입잖아요. 그럼 책임을 좀 경감하는 목적으로 이제 전산 등기관들, 이제 앞으로 컴퓨터로 처리한 등기관들에게는 일단 국가가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재정보증인 내세우도록 규정해버립니다. 그럼 재정보증인 내세워서 등기관 네가 잘못한 책임은 네가 내세운 재정보증인에게 책임 묻겠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책임이 국가에게 돌아오지는
않다 보니 국가가 책임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신선한 제도가 재정보 중에 하는 사항을 운용을 합니다. 나머지 4번의 경우는 따라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등기부 및 기타 장부에서 등기부의 구성이랑 그다음에 편성 방법, 그 다음에 생긴 형태는 또 잠깐 쉬신 다음에 와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